예, 안녕하세요. 러시아가 무슨 한국이 동네북인 줄 알고 한국한테 히스테리를 많이 부립니다. 기본적인 이유는 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정말 인쇄의 지옥을 펼치고 있는 이 북한이라는 도발 대행업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기서 사고를 쳐도 완전 범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미 지난 12월 28일에도 그냥 확실히 보였었죠. 예, 그때 우리가 별거 한 것도 없고 다 같이 국제적으로 하는 건데 러시아 수출 제한 품목을 그때 한 600여 개로 확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놀라지 마라 그러면서 무슨 살벌한 경고를 했는데 이게 완전 깡패죠. 예, 핵무장 슈퍼 깡패입니다. 예, 날받아 놓은 그런 인종이니까 너무 그렇게 그래 너 지옥으로 잘 굴러가라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신원식 장관이 이제 그 사견이라고 전제를 했죠. 그러니까 나는 정부의 지금 그 온건한 정책을 지지하지만 내 개인 성향으로는 차라리 우크라이나에 그냥 전면 무기를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 아마 신 장관도 계산을 했을 겁니다. 일종의 경고죠. 너희들이 북한 끼고서 그렇게 그 짝짝꿍하고 그 짓거리 하면은 우리도 진짜 열받으면은 너 확 그 유럽에서 문질러 버리는 수 있어. 이런 이제 그 시그널을 신 장관이 대신 보낸 건데 악역을 맡아서 27일 날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가 한국 정부의 무모한 시도에 엄중 경고하노라 이런 개소리를 했어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의 국방수상이 치명적인 무기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군사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면서 한때 우호적이었던 러시아와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모한 행동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러시아는 중국에서부터 오다 받고서 북한에 미사일 기술 이런 거 다 넘겨준 당사자인데 이게 뭔 소리래? 그리고 6.25 때 얘들 공군 참전했던 놈들 아니에요? 자식들이 약간의 겁이 없어. 이거 한번 진짜 참, 예, 우리가 참 그래도 국격이 만큼 올라와서 이 정도 밟히는 거에서 끝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는 북한과 군사협력이 없다. 예, 한국의 가혹한 발언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배후가 아니라 배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가혹한 발언이라는 건 이제 신원식 장관 얘기하는 거죠. 가혹하다는 거 아니에요, 신 장관이? 별로 그 사람 가혹한 사람 아닌데. 한국을 우크라이나 분쟁에 끌어들이기 위한 미국의 음모일 뿐이다. 러시아와 북한의 양국 관계는 역사가 오래됐으며 결코 그 인접국, 즉 한국에 위협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검증돼 있다. 지들이 6.25 뒤에 맨 뒤에 오나였으면서 무슨 위협적이지 않아? 이거네. 입 뚫렸다고 아무 소리나 다 하는 거죠.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자하로바 대변인은 최근 서울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기술 협력을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봤다면서 이는 입증되지도 않았고 근거도 없어 불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이처럼 불법적으로 비난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가혹한 발언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고 이는 한국을 우크라이나 분쟁에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특히 러시아는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권리가 있고 오랜 북한과의 관계가 이웃국가의 안보를 위협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랜 북한과의 관계가 한반도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불러일으켰죠. 예, 북한을 소련군 제88 국제여단 33살짜리 대위를 북한의 지도자로 세워놓고서 주물락거렸었죠 그때. 예. 여기서 잠시 세례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여쭈고 좀 더 깊은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례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러시아가 우리한테 히스테리를 부릴 수 있는 기본 근거는 북한이라는 그런 그 도발 하청업체, 아주 극악무도한 도발 하청업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협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히스테리를 부리게 된 어떤 동기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세 가지를 꼽아보면 이 유럽 인터마리움의 중무장입니다. 인터마리움이라는 컨셉은 이제 그 폴란드가 제정 러시아가 이제 무너진 직후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제 그 독립을 하죠. 그때 그 독립을 이끈 애국지사가 있죠. 필두스키. 예. 피스키, 뭐 필두스키. 그 사람의 그 컨셉인데요. 결국 이제 발틱해와 흑해 거기를 연결하는 땅덩어리. 지금으로 치면 이제 발틱 3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뭐 이런 데입니다. 여기가 이제 함께 가야 된다. 뭐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유럽 인터마리움이라 그러고 저는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루마니아 또 핀란드, 노르웨이까지 넣는 거죠. 사실 노르웨이가 들어가게 되면 세 바다가 됩니다. 북극해, 발틱해, 흑해. 네. 이 유럽 인터마리움이 결국 이제 러시아와 접경을 이루는 지역들인데요. 여기가 이제 그 K 무기로 이제 중무장을 급속하게 하고 있잖아요. 원래 이제 푸틴의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먹고 이 유럽 인터마리움에 해당하는 이 지역, 동유럽을 혹은 북유럽을 러시아 영향권 아래로 수복하겠다. 이게 이제 푸틴의 목표죠. 이것 때문에 스웨덴과 핀란드가 어마 뜨거워라 하고 바로 나토 가입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실제로 결과는 뭐냐면 유럽 인터마리온 국가들이 전부 K 무기로 중무장했어요. 요번에 이제 그 루마니아가 이제 K9 자주포를 사기로 결정했다라고 외신들은 보도를 합니다. 아마 K2 흑표전차도 사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인터마리온 국가들이 러시아랑 종심이 짧기 때문에 또한 미제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페이트리어트가 주문해도 하세월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너무 수요가 폭발해서 천공2도 이제 갖다가 쓸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이제 K 무기로 여기가 쫙 깔리니까 러시아 안보가 약화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크라 전쟁에서도 K9의 그 파생형들 즉 K9을 그 이제 그 저기 어디야 그 차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든 폴란드의 크랩 또 K9을 터키에서 생산한 터키제 K9 이런 것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말하자면 좀 이거 한국 때문에 되는 게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폴란드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K 무기로 굉장히 신속하게 중무장을 한 케이스입니다. 예, 굉장히 신속하게 중무장을 했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사실 무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손 써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 속도로 중무장을 하니까 유럽 인터마리움 지역에 대해서 또 이 유럽 인터마리움 지역이 이제 말하자면 유럽의 든든한 유럽의 든든한 그런 이제 그게 된 거죠. 이제 그 방어선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유의미한 일을 했고 또 루마니아가 K9을 선택했다라고 유럽 매체들이 줄줄이 보도를 하고 있고요. 아마 K239 천무도 선택한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공2는 예측입니다. 결국 거기도 이제 종심이 짧으니까 짭종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패트리어트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 이 천공을 도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약이 오르겠죠. 예, 그래서 히스테리를 부르는 거죠. 또 북한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완전 범죄 성립할 수 있으니까. 예. 러시아 히스테리의 두 번째 원인은 이제 유럽 자주국방의 촉매가 됐습니다. 이 한국이. 이 한국이라는 나라, 즉 다시 말하자면 식민지 경험을 한 조그만 나라, 그 나라의 무기에 유럽이 이렇게 그 의존해야 될 정도로 유럽의 그런 국방력이 이렇게 참 정말 물로 됐냐, 우리가 물이냐, 우리가 호구냐, 이제 우리 자주국방 해야겠다. 제가 그때 이제 그 헝가리 야당 출신으로 그 EU 의회의 의원인 그 여성 의원을 한번 제가 이렇게 틀어드린 적이 있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트럼프든 트럼프 할배든 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말든 간에 그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유럽은 우리 유럽 사람이 지켜야 됩니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K 무기의 보이지 않는 효과예요.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분발하게 되는 거죠. 분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유럽 안보의 유럽화, Europeanization of the European Security라고 이제 닉슨의 용어를 빌어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한번 좀 보시죠. 요번에 이제 그 사상 최대 규모의 나토 훈련이 일어나는데요. 훈련이 벌어지는 그 지역이 1월부터 시작입니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독일
예, 그러니까 이제 주요한 유럽 제가 말씀드린 그 인터마리엄 국가들에서 사실 벌어지는 거예요. 예, 독일은 이제 뒤에서 이제 백업이고요. 거기에 미군들이 많이 있으니까 직접 한번 보시죠. 예. 이 나토 훈련 이게 한 1, 2개월 가겠죠? 사상 최대 규모라 그럽니다. 예, 사상 최대 규모고요. 무시무시해요. 규모가 뭐 몇만 명이에요. 예, 몇만 명이 이렇게 훈련한다 그래요, 이번에.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할 때, 이걸 발표할 때, 롭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Realization that not everything is plannable, not everything is going to be hunky-dory in the next 20 years. I'm not saying it is going wrong tomorrow, but we have to realize it's not a given that we are in peace. And that's why we have the plans. 네. 그러니까 이 나토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앞으로 20년 동안 유럽이 상당한 안보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처럼 넋 빠지게 앉아 있었다간 골로 간다. 유럽 자주국방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대규모 군사훈련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제 러시아가 히스테리를 부리는 세 번째 또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중동 어그로 작전이 실패를 했죠. 중동 어그로 작전은 러시아와 중국의 중동에 있어서의 혈맹, 이란을 내세운 작전이죠. 그래서 이제 17 하마스 테러 도발, 그 다음에 11월부터는 후티에 의한 스웨즈 홍해 도발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란이야말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맹방이죠. 중동 지역에서. 그 기대는 뭐냐면은 이제 아랍 국가의 내부 분열이 심화되지 않겠냐. 즉 아랍 국가, 아랍 왕국들에서 국민들의 반이스라엘 저항이 심해지면서 지금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렇게 파트너십이 강화되는 흐름에 이제 쐐기를 받고 이제 국민 무서운 줄 알지 않겠냐. 이 아랍 국왕들이, 부패한 국왕들이 뭐 그런 게 하나 기대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정도 일을 벌이면 석유 가격이 뭐 $90, $100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후티 스웨즈 운하 그렇게 다 때려 막혀도 중국 배와 러시아 배는 쌩쌩 다니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희망봉을 안 돌아가도 되니까 우리는 돈을 벌고, 뭐 이런 안이한 계산을 한 거예요. 현실은 뭐냐? 아랍이스라엘 관계가 심화됐죠. 그래서 육상교통로가 이제 이 지도에처럼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레인과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에서 시작을 해요. 사우디를 거치고 요르단을 거쳐가지고 이집트의 사이드항, 또 이스라엘의 하이파항까지 이 육상교통로가 만들어졌고, 이게 한번 길이 딱 끼니까 이렇게 활성화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물표 하나 가지고 쭈루룩 가는 거예요. 실제로 관련돼 있는 운송회사는 한 4개, 5개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쪽 운송회사, 이스라엘 쪽 운송회사, 그 다음에 요르단은 워낙 그런 게 약해서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운송회사, 그리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나 바레인의 운송회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개 정도 운송회사가 물표 하나로 주르륵 가는 거예요. 한 택배가 되는 거죠. 컨테이너가. 시간도 절약되고 돈은 많이 안 올라가고 희망봉 돌아가는 거 대비해서는.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아랍 이스라엘 관계가 심화된 거고, 이렇게 육상 운송로가 한번 확립이 되니까 나중에 여기서 이제 철도가 들어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석유 가격이 안정돼 있습니다. 요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 70에서 $77 선에서 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석유 가격이. 그러면 여기서 한 30에서 35불 깎아주고 팔아야 돼요. 러시아는. 그러니까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뭐 원가 이하, 원가가 러시아가 한 $80 되는데, 러시아가 이제 여러 가지 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운송료가 비싸고 이래서 또 제재를 받고 있어서,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뭐 $35, 뭐 $40에 팔아야 되니까 울죠. 예, 울고 있는 상태고, 올해 들어서 지금 러시아에,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이렇게까지 안 왔을 때, 올해는 더 떨어질 거예요. 작년에 러시아의 석유 수입이 뭐 거의 반토막 났다 그러거든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랍권이 이 정도 사단이 벌어졌음에도 친미, 친서방, 친이스라엘 입장을 유지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K무기입니다. 이 아랍권이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양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면으로는 미국이 아랍의 이제 안보를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고, 다른 한쪽으로는 미국이야말로 정말 씹어먹고 싶은
석유 사업 경쟁자란 말이에요. 미국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미국 때문에 유가가 안 올라가. 그래서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제 이란을 내세워서 도발을 해가지고 이란을 시켜가지고 도발을 해서 이제 그 아랍권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중재자로서 영향력을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작년 3월에 중국이 베이징으로 사우디와 저걸 불러들였잖아요. 그 저기 누구지? 그 이란을 불러들여 가지고 화해를 시키는 그런 그림을 연출했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이 정도 사단이 벌어지면 원래 아랍권은 이제 무기를 뭐 미국한테 조금 벗어나고 싶어 해서 뭐 러시아제 무기도 좀 쓰고 그다음에 뭐 저기 뭐 프랑스 무기도 쓰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러시아제 무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때문에 못 쓰게 생긴 거거든. 러시아가 저렇게 몰려버리니까 못 쓰는 거고 미국과 완전히 원수가 나니까 터키에서 봤잖아요. 러시아제 S-400 쓰다가 터키가 F-35 클럽에서 쫓겨나 버렸잖아. 터키가 F-35 클럽에서의 위치가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국은 그냥 구매자고 터키는 파트너예요. 근데 쫓겨나 버렸다고요. 물건 생산되어 있는데 안 주고 쫓아내 버렸죠. 그렇다 그래서 중국 거를 쓸 수도 없고 중국도 미국과 원수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 걸 못 썼으면 중국 거라도 썼을 거예요. 한국계 물건이 없었으면. 왜냐면 이 다른 솔루션들을 찾아야 되니까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는 미국 일변도는 가기 싫고 죽어도 또 국민 감정은 있으니까 이스라엘 거 쓸 수는 없고 국민들한테 이제 저항받으니까 책 잡혀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마땅치가 않았었는데 이게 이제 K 무기가 그걸 딱 빈대를 메꾸고 들어와 주니까 미국에 대해서도 체면 챙기면서 야 나 우리 너희 무기 안 써도 돼 뭐 이렇게 이제 뻗댈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미국과 척 안 지고 그러면서 뭐 이제 러시아나 중국을 중재자로서 떠받들지 않아도 되고 딱 이게 맞아 들어간 거죠. 물론 이거가 뭐 유일한 이유다는 아닌데 아랍과 이스라엘의 파트너십 또 아랍과 미국 사이의 관계 유지, 아랍과 서방 사이의 관계 유지의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 K무기다 이런 그런 그 국뽕 맞은 소리는 아닌데 K무기가 뭐 한 5% 10% 역할을 했죠. 그건 맞습니다. 그래 러시아가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히스테리를 한국에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화딱지게만큼 올라왔는데 이게 뭐 북한이란 존재가 없으면은 이런 식의 망발을 감히 못 하는데 북한이란 존재가 있으니까 이제 막 아무 말 대잔치 하면서 한국을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죠. 야 이렇게 러시아랑 원수가 나면 이게 좋을 게 있겠냐. 우리 저 현명하신 우리 이재명 정치인께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대선 국면에서 하신 말씀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크라에서 이 코미디언 출신의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갖고 뭐 나토 가입한다 그러고 친유럽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국가를 전쟁을 자초했다 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처음에 초보 정치인으로서 러시아를 자극하는 그런 정책을 써서 뭐 자초한 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며칠 동안 계속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를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로 지금 우리가 이제 똥물 뒤집어 쓰고 우리가 불똥 뒤집어 썼다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편들거나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말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우크라 전쟁으로 한반도 위기 고조되면 좋을 일이 뭐냐 그러니까 윤석열이 같은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말도 했었고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크라가 지금 저기 전쟁이 나서 그 16세에서 60세까지 출국 금지령을 내렸다 남자들에 대해서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다. 그래서 전쟁에 이겨서 뭐 하냐? 그 뭐 아무리 굴욕적이라도 평화가 좋지. 전쟁이나 평화냐? 뭐 이런 소리 취지를 또 했었어요. 참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이제 그 다음에 아마 입장을 좀 바꾸셨는지 이제 이런 얘기는 그 이후로는 안 하고 계시지. 윗발은 이런 얘기 좀 계속 하시지 왜 안 하시는지 몰라. 어쨌거나 이제 친북, 친중, 친러 성향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스토리를 계속 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이면 쑥덕거리고 계속 그런 얘기 합니다.
결국 러시아랑 원순하면 좋을 게 없다. 뭐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주장은.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순하는 게 러시아야, 푸틴 일당이야. 푸틴 일당과 원순하는 거죠. 러시아는 이 전쟁 끝나고 가면서 어디로 튈지 몰라요. 아무리 못 빠져도 확률은 반은 됩니다. 다시 친서방으로 돌아올 확률이. 예, 아무리 못 빠져도. 왜 그러냐면 거기가 여러 가지 그 자원이나 그 출하 네트워크가 전부 유럽 향이에요. 우랄 산맥 서쪽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끼질 않으면, 예, 뭐 거기서 파이프라인 깔고 그래서 석유를 땡땡 얼어붙는 시베리아 거쳐가지고 뭐 중국까지 뺀 다음에 중국에서 다시 또 해안 지역까지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킬로를 빼야 되는데 그 코스트는 장난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서방 문명과 가치라는 문제가 있죠. 서방 전체가 지금 이 중러의 그 전체주의 그 찌끄레기들, 중국의 이제 말하자면 그 중화 전체주의, 러시아의 석유 마피아 전체주의, 이거랑 거리를 두고 디커플링하고 디리스킹하고 그걸 제압하려고 들고 이런 국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30여 년 동안 그 서방을 1990년대 초부터 이제 그 지배해왔던 친중 타락 글로벌리즘이 끝장나는 게임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서방의 일원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상당한, 그러니까 푸틴 일당과 상당한 긴장을 일으키는 게 피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다 중러가 한 통속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한국이 그 자기 입장에 강화되고 자기 포지셔닝이 강화돼 가다 보면 북한 자유화 찬스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북한 자유화 찬스예요. 한국인의 운명은 북한 자유화로부터 도망을 못 갑니다. 지금 푸틴 같은 덜 떨어진 저 핵무장 깡패가 한국을 협박할 수 있는 이유도 북한을 뒤에서 움직여서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협박하는 거지. 이런 협박을 터키에 대고 안 하고 유럽에 대고는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인의 운명은 북한 자유화라는 과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군사 지정학 구도가 한반도 영구 분단에서 북한 자유화로 이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꿋꿋하게 역시 서방 문명과 가치를 지키는 게 좋죠.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K방산과 국민 각성인데요. 이게 그 무기를 이렇게 수출하고 영향력이 올라가고 국격이 강화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공화주의, 애국심, 또 자긍심 이런 게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종중이라든지 종북이라든지 이런 게 먹혀들기가 점점 어려운 풍토가 돼가요. 장기적으로는.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K방산으로 유럽에 수출했다고 러시아가 깽깽거리냐. 그걸 가지고 좀 보는 손해랑 K방산을 가지고 유럽에 수출해서 그 공화주의와 그리고 자긍심과 국격과 영향력이 확대되는 게 좋은 거냐. 예, 후자가 훨씬 그 이득이 훨씬 그 손해보다 큽니다. 제가 보기엔.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동맹 강화와 대한민국 몸값인데요. 미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몸값인데요. 한국 최대의 안보는 미국이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카드로서의 자리매김을 계속 강화해 가는 게 한국 최대의 안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반도에 있어서의 핵 억제 전략, 즉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이 위협받으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미국의 핵 사용 의지, 그리고 그것과 관계된 미국의 감시정찰, 한반도 및 중국, 동중국, 서해, 남중국, 한반도 및 서태평양 일대의 미국의 감시정찰 능력의 강화,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가장 궁극적인 안보 자산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크라 지원하면서 미국과 동맹을 강화해가는 것, 또는 유럽 인터마리움을 갖다가 군사 무기로서 신속하게 공급하면서 우리의 동맹으로서의 몸값을 올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안보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